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 취재입니다. 현재 일본 아베와 국내 친일 매국 세력들이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JTBC가 해냈습니다. 그 금액들이 어디로 쓰였는지를 자세하게 찾아낸 것인데요. 지금부터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인데요.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다룹니다. 일본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총 8억 달러였습니다. 그들로선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걸 전부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며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배상도 끝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내 매국 세력들까지 이에 동조해 열심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의해 납품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울 지하철 사업. 71년 착공된 서울 지하철 건설 당시 8천만 달러를 일본에게 빌립니다. 4%대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일본 것이 아니면 차관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걸 수주한 곳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죠.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 엔이었으나 일본은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 엔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객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부풀렸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죠. 실제로 당시 사회당 마츠우라 의원은 한국의 민생 안전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라며 통상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 총 납품한 객차는 186량, 총 118억 엔이었고 객차당 6,50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쿄에 납품한 객차는 3,500만이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2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죠, 일본이. 게다가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 지하철 납품가를 빼돌렸고 일부를 한국 정부에 뇌물로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를 찬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즉 서울 지하철 건설에 투입된 일본 차관은 다시 전범기업에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물자 구입 조건 족쇄를 채운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쓰기 위해선 일본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철강제를 수의계약 맺게 하고 기술 용역도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놓고 뒤늦게 말을 바꿔 결국 우리는 하청 작업에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이 빌려준 돈의 이율이 4%대였는데 2년 후 미국 차관의 이자보다 1% 넘게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화학재료, 플라스틱 등 16개 핵심 품목은 일본에서 사라는 조건까지 내건 것이죠. 즉 일본은 한국을 도운 게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한 것도 아니고 그간 말장난을 해왔다는 게 제대로 탄로난 셈입니다. 공해산업을 한국에 떠넘긴 일본. 게다가 일본이 건넨 8억 달러 중 3억 달러가 무상경제협력 기금이었는데요. 그게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이 오늘날 포스코입니다. 원래 일본은 여기에 부정적이었으나 갑자기 협력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환경 문제로 일본에서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되자 포항제철로 활로를 뚫은 것이죠. 1950~60년대 일본은 중금속 오염병인 이타이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가급적 공해산업을 한국 쪽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야스기 안에 담긴 일본의 속내, 일본의 8억 달러를 어디에 쓸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 바로 한일 강요회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처럼 민감한 부분을 다룬 것이 한일협력위원회였다고 하는데요. 68년 한일협력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한일협력위원회 초대 회장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베의 외할아버지로 전쟁 당시 만주국 A급 전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끌었던 협력위는 한국과 일본 정치 경제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죠. 그의 신복이었던 야스기 가조가 제시한 야스기 사안은 한국을 중화학같이 일본과 겹치는 산업을 키우면 안 된다며 한국을 하청 취급했다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로 한일협력위의 실체가 공개되었는데 조만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가면 한국 여자들이 7,000원에 몸을 팔지도 모른다는 헛소리를 하는 친일 매국 유튜버들에게 전해주세요. 한국을 일본의 하청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본인들이 역사에 어떻게 박제될지 똑똑히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당장은 응원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맛이 간 것 같은데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렇게 보수의 탈을 쓰고 헛소리를 하는 모습에 진정한 한국 보수 세력들이 당신들 때문에 우파라는 말이 부끄럽다고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나저나 조만간 저들이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 터질 건데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세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도 곧 아시게 될 텐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스페인 관광지에서 한국인을 질색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동양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이 최근 몇 년 급속하게 증가했다는데요.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술레길입니다. 이곳은 인터넷을 통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일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을 피해 다니기까지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서양인들만 찾아왔던 관광지에서 한국인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관광지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길을 걷는 곳입니다. 8세기 산티아고의 유해를 발견한 수도사로부터 시작된 순례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색채가 맞고 더불어 장기 휴가를 내기 좋은 서양인들로만 대부분 이루어진 관광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컨셉으로 종교적 목적도 있지만 현대인의 자아성찰 코스로 한국인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각종 TV 관련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조명되는 것도 한국인이 몰리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한국 관광객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해 2018년 순례자는 전세계 9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순례자의 길을 돌면서 독특한 여행 매너가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알베르게와 같은 숙소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삼겹살 파티나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의 원래 목적이 조용한 자아성찰이라고 했을 때 너무 소란스러운 것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외국 여행객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지는데 밤 늦게까지 한국인이 술을 마셨다고 관련 매체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낙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세워진 화살표 혹은 종교적 장식물에 자신이 왔다 갔다며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첫날만 힘들다 했잖아요. 화이팅! 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맑은 너라는 필명의 유튜버는 이 낙서를 사포등으로 지우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참여 인원도 문제가 됐습니다. 순례의 길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오는데 한국은 가끔 단체로 오기도 한다며 시끄럽고 주방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문이 나자 일부 외국인들은 알베르게 주인에게 한국인들이 있는지 사전에 묻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외 트레킹 전문인 해초 여행사의 한 인솔자는 숙소나 도미토리 등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분들도 있다면서 전문 트레킹 팀의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작가 오윤석 씨는 순례자의 길은 고요한 내면의 나를 만나는 길이지 떠들썩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여행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순례자의 길의 컨셉에 맞게 행동하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석유화학과 가치 기술, 자금이 들어가는 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도 제기한다. 당시 한국 측에서도 일본 산업의 하청 자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본은 중공업, 한국은 경공업이라는 식의 오래된 분업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당시 언론에서도 한국 경제를 일본의 하청 계열화 체제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어 우리 나름의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원조와 달리 차관 형태로 들여오는 유상원조는 오히려 공화국의 이득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일본이 유상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상업 차관 3억 달러를 제외한 일본이 제공한 배상금 5억 달러 중에서 유상 차관이 2억 달러에 달하는 것도 일본 기업의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실제로 일본 배상금 5억 중 1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된 포항제철 건설도 일본은 농업용 자금이라면서 용도 변경을 반대했으며 소양강댐 건설 자금 290억 원 중 104억 원 2160만 달러는 일본이 이자를 받는 유상차관이었다. 무상원조마저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일본의 플랜트를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놨다. 게다가 일본은 그나마도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배상금을 깎으려고 했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겨둔 재산이 많다면서 한국에 보상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원양어선 도입 자금도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동남아의 다른 피해국과도 비교해도 한국에 매우 인색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마중물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 기초가 됐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10년간 한국이 도입한 해외 공공차관의 61%가 미국이 지원한 원조금이었다. 일본이 최근 주장하는 일본이 한국 및 아시아 경제개발을 도왔다는 논리는 엉터리인 셈이다. 더구나 당시 일본의 한국 유상차관 제공은 경제적 부담이 커졌던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어떻게든 배상금을 깎으려고 애썼던 일본이었다. 일본은행 밑바닥 더 뚫기.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단기금리가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은행들이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은행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즈키 히토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이 구마모토시 강연에서 한 말이다.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스즈키 심의위원은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임원 출신으로 일본은행 통화정책결정회의에 들어가는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가장 신중파다. 스즈키 심의위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보강하기 위해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심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고객 예금은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인데 거기에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스즈키 심의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정책은 효과와 비용, 부작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29일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현재 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 일본은행 당좌 예금 신규분에 대해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매기고 있다. 이자를 주기는 커녕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나 투자에 돈을 쓰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일본은행 당좌 예금 잔고는 19조 엔이다. 은행들은 1년에 190억 엔, 약 2,100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일본 은행들은 또 기업의 예금 금리를 대체로 연 0.001%에 고정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하락하면서 예대 마진이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행들의 타격이 크다. 일본 금융청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연간 50개 안팎의 은행이 적자를 내고 있다. 일본은행 안에서 추가 금융원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엔화 강세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2012년 말 집권 이후 과감한 금융원화의 바탕을 둔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를 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까지 떨어뜨렸다. 엔달러 환율 상승. 약한 엔화 가치는 일본의 수출 성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후퇴로 세계 금융시장 투자자들 사이에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퍼지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9월 초 한때 달러당 104에서 105엔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 강세. 최근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원화 전망이 커짐에 따라 10일은 107엔대에서 거래됐다. 일본은행은 7월 통화정책 결정 때 성명의 2%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으로 가는 추세가 흔들릴 염려가 있으면 주저없이 추가 금리 완화 조처를 강구한다는 문장을 새로 넣었다.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가타오카 고시 심의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차기 회의는 9월 19일 열린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 수단으로 단기 정책 금리 인하만 고려해온 것은 아니다. 장기 금리 목표 인하, 자산 매입 확대, 자금 공급 일본은행 당좌 예금 평균 잔고 확대 가속화 등을 거론해왔다. 아베 신조 정부 출범 이후 6년 반 동안 일본은행을 이끌고 있는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5일 일본게이자의 신문 인터뷰 7일치 보도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곧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인하폭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추가 금리 인하는 4개의 정책 옵션에 반드시 포함돼 있다. 이는 새로운 발언은 아니다. 일본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인하폭을 더 키우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가장 민감한 것은 은행들이 계좌 유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일본은행을 향한 비난이 전 세계에서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단기 금융시장에선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9월 9일 실시한 6개월 만기 국고채 입찰에서 최고 낙찰금리는 마이너스 0.2643%로 8월의 낙찰금리 마이너스 0.1873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과연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까? 17에서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통화정책 결정에 이어 19일 열리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에도 전세계 금융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